네, 잘 보입니다. 네. 2022년 4월 7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6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를 도와서 김현재 학생이 저를 도와 1일 반장으로 수고해 주겠습니다. 우리 김현재 학생 다시 한번 자신의 전공하고 이름을 우리 학우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독학 부신학과 김현재입니다. 네, 우리 김현재 학생은 현재 시흥에서 살고 있고 또 오늘 1일 반장으로 자원해 주었습니다. 저를 도와서 오늘 잘 수업이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잘 학생들과 또 우리 화면들을 잘 관측하면서 저를 도와주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천체 관측하기 기초조사를 하였는데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37명의 학생이 워크숍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우리 전시은 학생, 임영희 학생, 신동윤 학생, 임혜경 학생 등이 천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잘 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부터 이제 5번째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하여서 자신이 관측할 천체에 대한 이런 발표를 들었는데 혹시 그 지금 이 화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자신이 관측하고자 하는 그런 천체에 대해서 발표를 할 학생이 있으면 지금 잠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연아 학생, 상지혜 학생, 강지연 학생, 박소연 학생, 한기쁨 학생, 권예빈 학생, 임지민 학생, 곽병준 학생, 권수아 학생, 홍유기 학생, 박민석 학생, 장초아 학생, 김혜경 학생, 신동윤 학생, 이명희 학생, 전신 학생 중에서 혹시 자신이 관측할 천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한 학생이 있으면 우리 화면을 열어주거나 또 구글 채팅창에 문자를 남겨주기 바랍니다.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희망자가 없으면 혹시 오늘 수업에 참여했던 우리 사범학부의 이명혜 학생, 네, 네, 이명희 학생은 사범학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네, 화성을 관측할 천체로 선택을 하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이명희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을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인천은 바닷가라서 또 천체 관측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였는데, 지난주에 발표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 네, 인천도 그렇게 천체를 관측하기에 좋은 도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우리 이명희 학생이 보기에도 인천이 천체를 관측하기에 좋은 도시는 아닌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무래도 인천도 수도권에 속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하늘이 맑거나 그러지 않아서 별이 막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네. 인천도 별 보기가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명희 학생이 이 화성을 관측할 천체로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다른 천체들도 많이 있는데 화성에 어, 대한 특별한 인연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딱히 인연은 없고요. 일단 별자리보다는 한번 행성을 관찰하고 싶어서 선택한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구 다음에 대체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 화성이어서 그래서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네, 지구가 여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염도 많이 되어지고 있고, 또, 땅이 또 점점 개발할 곳이 없어져서 큰 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언제,
해성이라든지 운석에 의해서 지구가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를 대신할 천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천체가 화성인 것이 여러 과학자들에게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이명희 학생은 네네. 50대 50의 확률로 네. 지구에 남거나 화성으로 이주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명희 학생은 지구에 잔존하는 50%의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성에서의 다른 경험과 또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또 우주의 여행을 꿈꾸는 50%의 늘 선택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요. 어느 쪽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절반은 화성으로, 절반은 지구에 남는다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명희 학생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나요? 저는 그래도 50대 50의 확률이라면은, 저는 아무래도 일단 지구에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직, 왜냐하면 제가 네. 화성이라는, 마션이라는 영화도 보고 책을 봤었는데, 이제 화성에서도 살아남기에는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게,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현존하는 지구가 아무래도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 아닌가 싶어서 지구를 골랐습니다. 네, 이명희 학생은 이 화성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또 영화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인지 또 인간이 살기에 얼마나 척박한 천체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비교하게 되어질 때에 아무래도 오염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구만한 천체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 잔존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이명희 학생 지난주 작성한 그 보고서를 화면에 띄울 수 있을까요? 아, 제가요? 네. 아니, 그냥 아, 제가 네. 화면에 안 띄우고 그냥 읽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이명희 학생이 지난주에 네, 작성한 내용을 한 1, 2분 정도 우리 학우들한테 자신의 네, 이론도 학부 소개해 주면서 네, 간단하게 발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혹시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3번만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간단하게 1번, 2번, 아, 3번을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범학부 2학번 특수교육과 이명애라고 합니다. 네, 이명환 학생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천체에 대한 우리 이명희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이자 도시는 인천이고요. 관측할 행성은 바로 네, 화성입니다. 그리고 화성을 제가 4월 6일 어제 이제 시간을 새벽 4시에 보겠다고 네, 기록을 했고요. 3번 화성에 대한 정보로는 화성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이며 네 개의 지구형 행성 중 하나입니다. 표면의 철의 산화로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불을 뜻하는 활을 써서 화성 또는 형옥성이라 부르고 서양권에서는 로마 신화의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따 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영어에서 3월을 뜻하는 말치도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지구와의 평균 거리는 7,800만 킬로미터이며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2분의 1 정도이고 자전 주기는 지구보다 24시간 37분 22초로 더 길다고 합니다. 네, 발표 네, 우리 마치도록 이명희 하겠습니다. 학생의 그 화성에 대한 상세한 또 기초조사와 또 논리적인 이런 자료조사를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가 중요하겠지요. 네, 네, 이명희 학생이 4월 6일 어제네요. 또는 7일 새벽 4시라 그러면 오늘 벌써 새벽 4시가 지난 상황인데 혹시 이 화성을 어제나 오늘 관측을 했는지요? 제가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 4시는 좀 늦은 시간이어서 관측하지는 못했고요.
다음에 또 뭐 이번 주 주중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시 관측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이 화성이 새벽에 지금 뜨는 관계로 일찍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4시에서 늦어도 5시 정도까지는 일어나야지만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한번 날을 잡고 또 이명희 학생이 네. 이 화성을 잘 관측하고 또 오늘 워크숍 주제 내용이 이 천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한 10명 정도가 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꼭 천체가 어려우면 지금 달의 모습이 지금 초생달로 상당히 이쁜 달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와 함께 위성인 달 촬영도 변경하여 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또 해성 천체와 또 위성 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범학부의 이명희 학생 좋은 네. 발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천체에 대한 조사와 또 자신이 관측할 행성에 대한 소개를 우리 학우들에게 잘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6주차 워크숍을 통하여서 천체를 직접 관찰해보고 또 촬영해보는 좋은 기회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중간고사 안내입니다. 여러분의 학점 부여를 위해서 수업 계획서에 따라 8주차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7주차, 8주차에 중간고사를 치르는 데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적응이나 또 기말에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8주차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주차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이 이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짐을 끌어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과학의 진실과 오류는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라고 하면 특별히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아도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평이하게 시험을 출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학의 진실과 오류는 4월 21일 날, 즉 8주차에 중간고사를 수업 시간 중에 실시간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 네, 네. 김현재 학생, 네. 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7주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나 한 3분의 1은 7주차에 시험을 보시는 교수님들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네. 목요일이어서 다음 주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번 주 수업이 다 마치는데 혹시 7주차에 시험을 보는 과목이 우리 그 현재 학생한테는 한 몇 과목 정도 될까요? 없는 것 다음 같습니다. 주는 없고 대부분 8주차에 있거나 뭐 과제를 대체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네. 중간고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과목도 이제 8주차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오늘 또 수업 시간 중에 또 다음 주에 여러분이 부담 가지지 않고 또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우주 인터넷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반장은 우주 인터넷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혹시 있는지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핫스팟을 열거나 또는 이제 유선으로 그 가입 신청을 하거나
또는 이제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서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섬이라든지 외딴 지역, 특별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 같은 곳에서는 여러 전쟁의 폭격이라든지 또 파괴되어진 기반 시설로 인하여서 기존의 인터넷망이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주 인터넷은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용 가입 상품입니다. 이 우주 인터넷에는 크게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하나는 스페이스 X 링크스타라는 그런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다시 이 우주 인터넷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김현재 학생은 만약에 이렇게 어느 위치에든 자기가 여행을 가든지 또 지역을 이동하든지 어디서든지 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우주 인터넷을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가입할 의향이 혹시 있는지요? 가입할 의향 있습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쓰는 그 인터넷이 편하고 싸기도 하지만 현재 같은 우리들은 이제 많은 이동을 하거나 또 다양한 지역에서 인터넷 쓸 일이 많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렇게 인터넷을 빠른 속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신문이 이제 3월 초의 신문인데 우크라 정부의 이 스페이스 X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링크 그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차량에 간단한 이 우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를 무료로 우크라 정부에 기증한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 우크라의 군인들과 또 정부의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사용하여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제사회가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반장이 보고 있는 것이 우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입니다. 보면 이제 접시 같은 작은 이런 그 안테나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그 수신을 도와주는 이런 보조 기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노트 한 권 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적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기를 처음에 구입할 때에 한 70만 원 정도의 그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매달 사용료가 13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2만 원에서 뭐 비싸야 한 3만 원 정도의 사이인 걸 보면 지금 이 우주 인터넷은 상당히 좀 비싼 그런 상품에 속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인터넷은 지금 사업의 초기에 해당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가 더 많이 보강이 되어지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이 가격이 대폭 내려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유망한 또 많은 기술의 발전이 또 보급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반장은 이 우주 인터넷 이런 단점과 또 장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회사가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업 곧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지금 당장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초기 비용이라든지 한 달 사용료로 보아서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비교 대상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에 좀 더 빠른 속도와 또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반장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좀 더 속도가 빨라지고 또 가격이 좀 대폭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우주에 많은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렇게 그 인터넷 연결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보통 한 3,0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띄워야 이 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우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3,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돈이 들까요? 김윤재 학생? 네, 많이 들겠죠? 네, 네, 우리 그 화면에 보고 있는 사진이 지난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누리호에 대한 기사인데 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총 2조 원을 소유비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해외에 있는 우주선을 대여를 해서 발사했으면 이보다는 좀 비용이 덜 수는 있었겠지만 한 개의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최대 2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3,0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띄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초기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현재 학생이 걱정하는 것처럼 너무 이제 고비용으로 이 가격을 떨어뜨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재 학생은 인공위성 하나 띄우는데 한 얼마 정도의 돈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지 않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개 띄우는데 2조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신문 기사에 보면 인공위성을 보통 이제 200kg 정도 되어지는 이런 우주 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무게의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얼마의 돈이 든다고 혹시 화면에 글씨 보이나요? 네, 한 개 위성 띄우는데 얼마가 든다고 나와 있나요? 100만 달러 11억 5천만 원. 네, 10억 원 정도. 네, 10억 원 정도면 인공위성 하나를 우주에 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현지 학생이 생각하는 값하고 지금 기사에 난 기사의 가격하고 어떤가요? 제가 생각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인공위성 하나 띄우는데 10억 원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강남의 아파트 값이 보통 이제 한 10억 원 정도라고 하고 더 비싼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인공위성 하나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 상당히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저렴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공위성을 10억 원에 띄울 수 있을까요? 또 연료비며 또 로켓 비용이며 어떻게 10억 원으로 인공위성을 어떻게 띄울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요새는 인공위성을 우주선에 한 개만 싣는 것이 아니라 한 우주선 안에 100개, 200개, 많게는 250개를 한꺼번에 실어가지고 우주에서 그것을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본 것도 우주 로켓 한 번 발사해서 143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많은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담아서 우주에 올림으로써 그 비용을 10억 원까지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타링크가 3천여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서 우주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20번에서 많게는 한 20번 정도만 우주 로켓을 쏘아도 그 충분한 인공위성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우주 인터넷 시대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반장과 또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도 좋지만 휴대하면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스타링크 같은 또 아마존과 같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0장 12세기 중세 과학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것은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 유럽의 고대 그리스 문명의 재인식과 수용으로 일어난 운동으로서 인간 중심의 정신을 되살리려고 하는 운동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이 르네상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착이 되어진 것은 우리 교재 9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브루크 하르트라는 역사학자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1860년에 그리스 역사가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 르네상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르네상스는 근대성, 즉 중세가 신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한 시대였다라고 하면 과학적인 또 합리적인 또 논리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주의를 이 르네상스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세가 집단적인 또 전체적인 사회였다라고 하면 이 르네상스 이후의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사회로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인간 중심의 문의 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르네상스에 대한 다른 이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르네상스를 일반적으로 중세와 근대를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재 9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역사가인 찰스 헤스킨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가 14세기에서 16세기가 아닌 12세기가 르네상스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4세기에서 16세기보다 200년 또는 400년이나 앞서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찰스 헤스킨스는 무슨 근거로 르네상스가 12세기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재 94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슬람권에 흘러 들어갔던 그리스의 고전과 새롭게 쓰여진 아랍어의 과학 서적들이 번역되어 유럽에 퍼져나간 시기를 르네상스 시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서 96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면 이슬람에 점령되었던 스페인 도시 속에는 고대 그리스의 책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아랍 세계에 이런 서적들을 번역하는 일이 톨레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세기에 영국 바스의 아달나르는 스페인에서 기하 원론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이 너무도 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학을 설명한 책이라서 이것을 아랍어로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의 제라드는 이븐 시나의 의학 전범을 또 번역하여 내기도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12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고전들을 번역하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반장은 지금 이제 올해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네, 전. 수백 년 전에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99페이지에 보면 대학이라는 제도가 바로 이 무렵에 생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대학은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서적들을 당시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한 기관으로 대학이 설립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교재 99페이지 11번째 줄에 보면 대학을 우리가 유니버시티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 조합인 우니베르시타스에서 나온 말이고 또 우리가 단과 대학을 칼리지라고 부르는데 이 칼리지는 교수 조합인 콜레지아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대학이라는 명칭이 또 칼리지라는 이런 명칭들이 바로 이 12세기에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99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세계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이 1088년에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교재 10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중세 대학들은 전공 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학예의 7개 분과를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으로 문법, 수사, 논리학을, 자연과학으로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을 기초학문으로 이렇게 연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반장은 혹시 지금 교양으로 듣는 과목 중에서 천문학 과목을 혹시 듣는 게 있나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처음 대학이 만들어졌을 때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 천문학을 우리가 수업을 듣지 않지만 이 당시에 천문학을 수업 과목으로 넣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천문학을 듣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워크숍을 통하여서 우리 천문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또 직접 천체를 관측하는 일은 매우 대학생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교재의 저자는 9장과 10장에서 고대와 또 중세 르네상스 이면에는 과학자들이 끊임없는 연구와 또 탐구가 있었고 이러한 토양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과학이 설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